8월 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강기정 정무, 김조원 민정, 윤도환 국민소통, 김회숙 인사,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사표를 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사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요, 조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네, 그 조반장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니까 하나만 좀 물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그건 좀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 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다만 그 국정 공백과 또 차기 대선 일정 등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네. 사표를 모두 수리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6명 전원을 수리하긴 좀 부담이 그렇습니다. 된다. 네. 적어도 노영민 실장 정도는 유임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이야기가 정치권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영민 비서실장과 플러스 알파 뭐 몇 명 정도 추가로 또 유임시킬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 사표를 수리할 거라는 그런 전망인 거죠. 예,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정치권의 분석인 정치권의 거죠. 분석입니다. 네, 아예 좀 책임을 물으려고 그랬죠. 자,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의 2번째 검찰 인사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분석은 이따 뭐 좀 들어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이 더 심해진 분위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뭐 내용은 이따 최반장이 이따 발제해서 좀 소개를 할 텐데요. 네. 그 윤석열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보좌진이 반년 만에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에 또 바뀌었죠. 네, 그것 때문에 총장 힘 빼기가 좀 더 뚜렷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호우 피해 상황도 있고요. 뭐 다룰 뉴스가 참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갑시다. 네, 호우 소식부터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집중되면서 큰 피해를 냈는데요. 어제 하루 잠시 주춤했던 비가 오늘과 내일 전국에 걸쳐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곳도 있죠. 한편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 오늘도 계속됐는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오늘도 들어오는 대로 다루도록 하고요. 자세한 호우 피해 소식 고반장 발제 때 다뤄보겠습니다. 동원력은 저희들이 1386명입니다. 장비는 153대가 동원이 돼서 소방, 경찰, 군, 시청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헬기 항공 수색과 그리고 보트를 이용한 순환 수석, 그다음에 또 수변 지역 육상 이 수색까지 자원적으로 수색할 예정입니다. 네, 강원도 춘천 의암댐 선박전복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정과 춘천시청 행정선 그리고 민간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7명 중 1명은 구조가 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1명은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5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오늘 이 전복된 경찰정이 발견됐는데요. 수풀과 강기슭 나무 등에 걸려 반쯤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 어제는 수색이 사고 현장인 춘천 의암댐에서 경기도 가평 청평댐까지 50km 정도 되는 구간을 수색했는데요. 오늘은 수색 구간을 넓혔습니다.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와 경기 고양시를 잇는 행주대교까지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전역을 수색 범위에 넣어놓은 셈입니다. 수색할 장소는 사고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행주대교까지 항공 수색이 실시가 될 거고요. 헬기는 호수니까 저희들이 접근할 지역으로 하고요. 가장 먼저 춘천도로 어떻게 여기죠? 남이섬 지역하고 자라섬이라고죠? 그 근방하고 저 양평 쪽에 있는 그쪽 근방에 죽섬도 그쪽으로 볼 예정입니다. 네, 어제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인공 수초섬을 결박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면 의암댐 상류에 이 하트 모양의 인공 수초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보고 계신 바로 이게 그 수초섬입니다. 춘천시청이 18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폭우에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고 이걸 고정시키기 위해 선박 여러 척이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비도 오고 또 무엇보다 의암댐 방류로 유속도 굉장히 빠른 상황이었습니다. 인공 수초섬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건데
자, 어떻게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제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상태에서는 수초섬이 떠내려가면 그만이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물이 많이 불어서 물살도 빨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그냥 수초섬 떠내려가게 둬야지. 지금 그 수초섬하고 인명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는 부끄러워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라고 하면서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선 수색 작업과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경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공직자들이 수시로 이런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단히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날씨에 목숨 걸고 현장을 간다고 할 때 저도 공직 생활했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윗선에서 지시 없이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총리님? 가감없이 사실대로 제대로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점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소방청장이나 경찰청장에게 실종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네,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제 다정에 마치기 직전에 속보로 들어와서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먼저 홍수 조절댐인 경기도 연천 군남댐을 찾아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북한 환강댐의 무단 방류로 인한 영향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사전에 방류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북한 측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북측에서 이제 관광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가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그게 지금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북측 지역의 강우량이라든지 강우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좀 파악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측할 수 있고. 군대 자료도 받아서 현재 지금 관광댐 수위가 얼마고 또 실제 방류하는지 이런 것도 협조해서 바로바로 자료를 받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 경기도 파주 이재민 임시보호시설을 찾은 문 대통령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위는 좀 빠르게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동안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하루 빨리 웬만한 건 감수해야죠. 지역이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이렇게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네. 또 그래도 불편하시죠? 아유, 그럼요. 집보다야 불편한데 잘 해놓으셨는데 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물 관련하고 이런 거 다 그런 거 다 정부 책임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말씀 좋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래도 걱정이 진짜 걱정.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비는 언제까지 내리는 걸까요? 오늘 낮 동안은 이 충청 지역과 호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또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최고 300mm 이상 비가 내리고요.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최고 150mm,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 등에서는 50mm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 환자는 20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11명이었고요. 국내 지역 감염이 9명입니다. 이 지역 감염은 서울 6명, 경기도 3명 등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자, 다시 이 지역 감염이 한 자릿수로 줄긴 했지만 이 교회를 비롯해서 식당과 카페, 소모임 등 이 추가 전파 우려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카페 방역 지침을 음식점 방역 지침과 별도로 분리하여 수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용자는
주문을 하고 대기하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전후 등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종사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적용됐던 입국 제한과 사증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 중, 행주대교까지 수색 범위 넓혀. 네, 이제 본격적인 호우 피해 소식 전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일단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고반장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속보가 들어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 지역의 7개 시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가 됐습니다. 자,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안성시, 이 강원도 철원군, 충북 이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그리고 이 충남도의 천안시와 아산시 등 모두 7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오늘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행안부는요, 이번 우선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을 신속히 조사해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를 해봤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춘천 의암댐 사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수색 작업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부터 수색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 수색 재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일단 전복된 경찰정은 발견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가평 경강대교 위쪽에서 실종 경찰정이 발견됐습니다. 수풀 등에 걸려 옆으로 누운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정은 실종자 수색을 돕던 수상 레저업체가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옆으로 누운 경찰정을 로프로 고정한 뒤에 구조대원 등을 투입해 내부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경찰정 앞뒤에는 CCTV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상 회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정 발견에 앞서 오전 10시 47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대교 인근 한강공원에서 춘천시라고 적힌 구명조끼가 발견됐습니다. 자, 구명조끼의 고리 부분은 파손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구명조끼가 의암댐 전복사고 실종자의 소유일 것으로 보고 이 주변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수색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정세균 총리의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수초섬을 떠내려가게 뒀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정말 수초섬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가, 너무 큰 피해가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신반장, 오늘 춘천시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해당 인공 수초섬이 춘천시가 만든 건데요. 의암호 수질 정화 등을 위해서 18억 원 정도를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섬을 지키려다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한 건데, 자, 이재수 춘천시장이 오늘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 사고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태의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해 실종자를 찾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다면서 경찰 수사 등의 성심껏 임해 한치의 의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이 잇따라 사고 현장을 찾았고요. 여당에서도 관련 입장이 나왔죠. 최 반장. 네, 먼저 이해찬 대표는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의암댐 천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서 우선 이 사고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가 무사하길 기원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의암댐 사고 상황은요. 지금 수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를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북한도 일부 지역에서 물난리가 상당히 심하게 났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황해북도 지역에 수해가 크게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황해북도 음파군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요. 자,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전략 예비 공무를 공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예비 양곡을 해제해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이 세대별로 공급해주기 위한 문건을 제기할 때 대해 해당 부분을 지시했다라면서 이 피해 복구 건설 사업에 필요한 시멘트를 비롯한 또 공사용 자재 보장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소요량에 따라 국무위원장 전략 예비분 물자를 해제해서 이 보장할 때
보장할 때에 대해 지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물자를 뭐 배급하겠다 이런. 그 자기 몫의 예비 물자를 이제 풀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개인 창고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만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창고 같은 게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양곡을 뭐 공급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수혜 지역을 직접 찾고 또 사실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이 국무위원장 예비 물자까지 쓰도록 한 것은 이 경제난과 또 코로나19 등에 이어서 이 물난리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민심 위반을 뭐 사전에 좀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조선중앙TV가 이제 보도한 내용 중에 이제 사진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흑투성이가 된 SUV 운전석에 앉아서 이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양에서부터 저게 어떻게 나왔죠? 지금 막 나왔는데. 오, 대단하네요. 네. 지금 저 사진인데 아마 평양에서부터 운전을 해서 가지는 않았을 거고 저 근방에서 본인이 이제 운전대를 잡지 않았나 싶고 아마도 그 수해 현장에 좀 빨리 도착해서 이재민을 다독거리는 그런 자상한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했다. 뭐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만큼 지금 북한의 수해 피해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저 정도의 좀 액션을 좀 취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다.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재반장 왜 웃고 있어요? 수해 현장을 갔다고 네. 하기에는 옷이 너무 하얘가지고. 네. 아, 또 그런 것까지. 저도 그 생각 하얘서 그 생각했어요? 예. 근데 바지는 또 까만색이라. 네. 같이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 좀 했겠죠. 네, 뭐 이렇게 직접 현장을 네. 이렇게 좀 네. 수해 복구 현장을 좀 도왔다면 네. 좀 옷이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뭐 조선중앙TV나 아니면 뭐 이거 참고해서 보죠. 뭐 네. 어떻게 변했는지. 자, 그렇고요. 지금 이제 조반장 날씨는 어때요? 다음 주까지 비가 계속 온다면서요? 수도권은 어제부터 오늘 낮까지 좀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남부지방 등에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수도권도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오늘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곧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밤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확대돼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8일 오전까지는 충청 남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요. 8일 오후부터 9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내립니다. 비는 지역에 따라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비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고요.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 반장, 국내 신규 환자가 뭐 어제보단 다소 줄었네요. 네, 오늘 1일 신규 확진자 수 20명입니다. 지역 발생과 해외 유입 모두 어제보다 줄었는데요. 지역 감염은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게 교회를 비롯한 식당과 소모임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 사례를 좀 보면 서울에서는 역삼동 커피 전문점과 양재동 식당 사례와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이던 접촉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요. 송파구 사랑교회에서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기쁨 153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속보죠.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또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의 제한 조치를 해왔었는데요. 자, 오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 제한과 이 사증 관련 조치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김강리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이 중국의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호전돼서 최근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 또 지난 8월 5일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을 재개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도 전 세계에 내린 여행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했죠. 네, 미국 국무부가요. 지난 3월 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령했던 미국인의 여행 금지 권고를 어제부로 해제를 했습니다. 아, 완전히 해제했군요. 네, 다시 그러니까 예전처럼 각 나라별로 이 여행 경보 체제로 돌아가기로 한 건데요. 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 호주, 베트남 등과 함께 3단계인 여행 재고 지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은 4단계인 여행 금지 지역으로 남겨뒀고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고 반장이 예고했던 내용인데 오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죠, 신 반장. 네, 오늘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간 겁니다. 전체 전공이 16,000여 명의 약 70%가 이번 파업에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대형 병원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이 전임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서 의료 공백을 메웠다고 합니다.
전공의들은 오늘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야외 집회엔 주최 측 추산 6천 명 이상이 참석했고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화로 문제를 풀자라고 했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강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북대 병원을 찾아서 정부의 입장 표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 행동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우려와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네, 24시간이니까 내일 오전 7시까지 집단 휴진이 이어지니까요. 뭐 응급실이라든지 뭐 많은 곳에서 좀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 경찰정 발견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인사죠.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지만 추미애 장관의 참모였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대검 차장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리고 신임 검사장으로 총 6명이 승진했는데 서울중앙지검 1, 3차장 모두 승진했죠. 윤석열 총장의 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인사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승진한 분들에겐 또 축하의 인사를 좀 건네야겠죠. 자, 고검장으로 승진한 검사장 2명입니다. 조남관, 장영수 신임 고검장 2명입니다. 자, 무엇보다 관심을 모았던 검찰의 꽃, 자, 검사장 승진은 6명인데요. 자, 신성식, 이종근, 이정현, 고경순, 이철희 그리고 김지용 신임 검사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인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추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앞서 예고한 대로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런 인재들을 발탁. 네, 이러한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자, 신임 검사장들의 부장검사 때 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반부패 강력부장이 있고요. 뭐 형사 2부장, 형사 1부장, 뭐 공판부장, 그러니까 모두 형사부장 출신입니다. 자, 법무부는 이 검찰의 중심을 형사, 공판부로 이동시키기 위해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들을 적극 우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 다른 의미로는요. 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바로 검찰총장 힘빼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신임 검사장 6명 가운데 5명이 대검 부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간부 8명 가운데 5명이 교체가 된 겁니다. 이미 지난 1월 인사에서 윤 총장 측근들이 지방으로 발령나고 그 자리를 채웠던 인사들이었음에도 7개월 만에 또다시 대거 바꾼 건데요. 자, 이처럼 대검 참모진의 잦은 교체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동시에 검찰총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동시에 또 대검 2인자죠. 자, 대검 차장에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검장 승진과 함께 임명이 됐습니다. 법무부 내에서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했고 이 추미애 장관의 참모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 상세 부분은 장관께까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관님이 기억에 좀 한계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의원님들 궁금하시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을 했고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지금 위촉이 된 상태입니다. 자, 물론 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과 물밑 조율에 나섰던 바로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독립수사본부 안을 제안해 달라고 건의한 바로 그 당사자였던 만큼 또 법무부와 검찰 간의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조남관 검찰국장처럼 이른바 추미애 라인의 영전, 이번 인사의 주요 포인트인데요. 후임 검찰국장엔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자,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언론 홍보팀장을 지냈죠. 자,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무혐의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잘 아시는 이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라는 항의를 받았던 바로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소위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4번째 여성 검사장이 된
고경순 서울 서부지검 차장은 추미애 장관과 한양대 법대 동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종근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은 박상기 전 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지냈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이 꾸린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서 부단장을 맡는 등 법무부와 좀 밀접한 관계입니다. 자,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자,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단 연수원 23기인 이 지검장이 검사장에 머무른 반면 한 기수 후배죠. 24기인 조남관 장영수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지껏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또 무엇보다 반쪽짜리 수사 결과를 내놓은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정반대 해석도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국의 주요한 수사를 도맡고 있는 만큼 그를 유임시킴으로써 윤석열 총장을 계속해서 견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나 윤 총장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들을 키워 잠재적인 경쟁을 펼칠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자,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대검차장, 그리고 서울고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대표적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인데요. 자, 이번 인사를 두고 통합당 내에서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 같은 주장을 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제가 하던 지역이 얘기는 잘 하지 정치인이 잘못 말하면 또 참 엄청난 고적을 치르기 때문에 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범위 특히 인사가 친호남 인사로 딱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검찰 내 빅4라 불리는 요직에 또다시 호남 인사 출신들이 채워졌다는 건데요. 자, 일단은 유임된 이성윤 지검장은 전북고창, 그리고 고검장으로 승진한 조남관 검찰국장은 전북 남원 출신입니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심재철 부장은 전북 완주, 이정현 차장은 전남 나주 출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힌 인사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난 2월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사실상 좌천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리고 박찬호 제주지검장, 그리고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은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미애 두 번째 인사, 이성윤 유인, 조남관 승진, 윤석열 견제 포석입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최 반장이 자세히 짚었죠. 일단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검사장 승진, 검찰의 꽃이라고들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6명이고요. 고검장으로는 2명이 이제 승진을 했습니다. 먼저 고 반장, 승진 인사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검사장은 연수원 27기에서 3명, 28기에서 3명이 탄생했습니다. 27기에서는 이른바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대검 공공형사 수사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28기까지 검사장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23기입니다. 그렇게 좀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3차장은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또 이종근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장을 배출한 28기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한양대 법대 동문인 고경순 서울 서부지검 차장이 대검 공판 송무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여성으로는 역대 4번째 검사장 타이틀을 달게 됐습니다. 또 이철희 순천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고검장으로는 연수원 24기 2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장영수 서울 서부지검장을 대구 고검장으로 새롭게 보임시켰습니다. 고검장 승진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는데요. 그러니까 23기인 이성윤 지검장을 제치고 24기 2사람이 먼저 고검장을 단 겁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와 수사권 계획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시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수로 얘기해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동기죠. 그러니까 연수원 23기 동기고 사법시험으로 말하면 33회입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이 이제 10을 빼가지고 마이너스 10을 해가지고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기수가 되는 거고요.
당초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11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 반장이 얘기한 숫자는 그만큼 승진이 이루어진 건 아니네요. 11자리.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법무부는 그 인권부장, 대검 인권부장과 그 대전과 대구, 광주와 부산고검 차장 등 검사장급 5곳은 빈자리로 남겨뒀는데요. 검사장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로 대검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런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아까 이제 최 반장도 분석했지만은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힘 빼기가 이번 인사에서 뭐 좀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죠. 그 뭐 대검 또 윤석열 총장하고 맨날 마주치는 그런 대검 그 부장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불렸던 인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인사에서 많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겠죠, 신 반장. 네, 이 검찰총장의 뭐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대검 부장 8명 가운데서 5명이 7개월 새에 바뀌었습니다. 이정수 기획조정부장과 외부 개방직 인사인 한동수 감찰부장, 또 지금 공석인 인권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가 된 셈입니다. 또 추미애 장관의 참모이기도 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뭐 대부분 호남 출신의 뭐 친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세평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법무부와 대검 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된 만큼 뭐 예상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대검 내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뭐 대검 측은 법무부의 인사 발표에 대해서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잖아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실무진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뭐 그런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뜻대로 인사가 됐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통합당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나왔어요? 어인추라고 합니다. 어인추는 뭐예요? 어인추는 뭐예요? 오늘 입추인 건 맞는데 오늘 어인추는 뭐예요? 오늘 입추인가요? 입추예요, 입추. 아, 장마도 안 끝난 것 같은데 글쎄 벌써 말이에요. 가을이라고 하니까 좀 그건 되게 저한테 그래요. 싱숭생숭하네요. 네. 글쎄 말이에요. 아무튼 어인추가 뭐냐면요. 뭐예요, 통합당의 진짜? 평가인데요. 네. 네. 어차피 인사는 추미애 장관의 뜻이라는 겁니다. 뭐 요즘 그걸 이런 줄여서.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네네. 뭐 그러니까 통합당은 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뭐 듣는 척은 했지만 이 시나리오에 따른 연출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장관에 충성하는 검사에게 포상을 주는 사심 인사다. 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고사시키겠다는 작심 인사다라고 했고요. 이 엉뚱한 수사 지휘권으로 참극을 빚은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기는커녕 이 세를 불리기에 전념하는 적반하장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된 데 대해서는 뭐 검언 유착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웃음거리로 국민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고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유임으로 치하했다라고 뭐 주장을 했습니다. 자, 윤 총장이 검사장 승진 추천 의견을 낸 이들은 뭐 일각에서는 아무도 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뭐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뭔가 고립되고 배제됐다는 데는 대부분의 또 의견이 또 일치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고 반장, 지금 여권 쪽에서는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죠. 네, 일단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 이 공개 회의석상에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나는 이전에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서 윤 총장이야말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우선주의였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자리를 버티는 것이 민망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는데요. 자,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온 윤 총장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윤 총장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찬발 더 나아가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해임 결의안을 준비할 테니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공식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임 결의안까지 꺼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고 김두관 검찰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전에 자막이 끌어내릴 것으로 나가네요. 끌어내릴이죠? 네, 좀 고치면 되고요. 자, 어쨌든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표현이 아주 센데요. 피 흘릴 각오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겠다. 그러니까 해임 결의안을 준비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뭐 어제까지는 뭐 해임 건의안을 냅시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뭐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준비를 하겠다. 윤 총장을 끌어내리고 이제 본인이 제안하는 검찰개혁안을 어제 오늘 추진하자. 연이틀 의견을 낸 거죠. 점점 이렇게 뭐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 반장, 그 해임 결의안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뭐 그런 의견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또 적절치 않다 이런 목소리도 또 일부 있다면서요. 예, 여권 인사들은 주로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홍익표 의원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홍 의원은 윤 총장은 탄핵 요건이 되지 않고 해임하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윤 총장이 사용한 독재, 전체주의 같은 표현이 문제인 대통령이나 현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홍 의원은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석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전문을 안 읽어본 것 같다면서 우리 당이 아니라 통합당이 화를 낼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총장이 독재, 전체주의라고 한 건 약자 보호를 외면하거나 평등의 가치를 외면한 정치 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짚어봤는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건경의 변호사 간에 지금 이제 전화통화 내용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야당은 이른바 권언유착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검언유착에 이어서 네. 권언유착 논란이 지금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있는데 상황이죠. 일단 사안을 좀 보면 이 권경의 변호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가 소위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당일에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던 것을 두고 지금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통합당의 주장은 이 한 위원장에 대해서 정권의 비판적인 법조인에 대해 회유와 협박을 하고 또 방송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다음 주에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통합당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치밀한 팀플레이로 만든 합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언론의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원장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좀 전혀 사안을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이 4인 간 통화의 특검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당초 권경의 변호사가 이 MBC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상혁 위원장이 기사 내용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썼지만 확인 결과 보도가 나온 다음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통화 시간 또한 권 변호사는 뭐 1시간 반 정도라고 했지만 그렇죠. 네. 한상혁 위원장은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23분 정도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주장대로 한 검사장을 뭐 쫓아내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자, 이에 민주당은 권 변호사의 뭐 일종의 기억의 오류에 따른 소동에 불과하다라면서 이 통합당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명확한 사실은 권 변호사의 기억의 오류에 의한 소동이라는 것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이 밤 9시가 지난 MBC 뉴스가 나가고 1시간이 지난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뉴스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거죠. 그런 걸 마치 한상혁 위원장이 MBC가 보도하기 전에 자신에게 그 내용을 얘기한 것처럼 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건 이미 소동으로 끝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다뤘던 내용이니까 뭐 얘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생방송 중에 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을 곡괭이로 깨트리고 난동을 피운 40대가 있었잖아요.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했는데 정치부회의 끝나고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네, 해당 남성은 지난 5일 여의도 KBS 본관 앞 이 공개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고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그는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는데 다들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죠. 자, 서울 남부지법 성복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뭐 계속해서 또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질 테니까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추가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윤 유임 대검차장 조남관 윤석열 고립무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조 반장이랑 간단히 속보 가지고 얘기를 해봤지만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5명이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죠. 부동산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취임 첫 과제로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겠다며 100일 동안의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신임 경찰 총수가 첫 수사 타깃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꾼들입니다. 오늘부터 무려 100일 동안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경찰이 대대적으로 조폭을 단속한 범죄와의 전쟁이 100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을 조폭 검거하듯 잡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수사 대상은 이렇습니다. 청약 통장 매매, 무등록 중개업자, 고가 담합, 보증금 사기 등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들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느냐 의아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국토교통부에서도 특별 사법경찰을 운영 중입니다. 이미 대대적인 특별 단속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월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전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력 부대인 국토부가 공식적으로는 5번, 비공식적으로는 23번의 작전을 펼쳤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뒤늦게 더불어민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수도 이전 카드도 내밀었습니다. 수도 이전은 인천 상륙작전에 견줄만 합니다. 문제는 이전을 반대하는 조류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당장 작전 수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법무부도 참전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에 답해야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산 거 자체가 불법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알 수가 없죠. 저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아닌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돌격 앞으로 부동산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 듯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비상인 상황인데 아직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작전 지휘부격인 청와대 소속 김조원 민정수석입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구에 끝까지 버티다 결국 한 채를 정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내놨다는 그 집, 기존 시세보다 2억 원가량 높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애초에 팔 의향이 없었던 게 아니냐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이 내놨던 논평이 머쓱해졌습니다. 8월이 된 오늘까지도 다주택자였던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16명 중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해명도 그름을 부었습니다. 김조원 수석은 매물 가격을 몰랐다며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또 아내 핑계인 건가요? 통합당 하태경 의원, 투기꾼은 모두 여자라는 주장인지 심각한 여성 비하 발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 물론 피로감도 있겠지만 심상치 않은 민심도 한몫했을 듯 싶습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통합당과 소수점 차이까지 좁혀졌습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의보다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민주당 내에선 부동산 3법이 효력을 발휘해 집값이 잡힌다면 당 지지율은 다시
회복하게 돼 있다며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다만 만일 집값을 잡는데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때문이었을까요? 청와대가 오늘 돌연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 실장을 비롯해서 정무, 국민소통, 민정, 인사, 시민사회 수석이 모두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노 실장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 했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종합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이니 여러분께서 해석해 주십시오.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답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진 않은 겁니다. 이번에 사의를 표한 6명의 청와대 참모들, 노 실장은 집을 처분했지만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한 3명은 다주택자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김 수석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을 해 뒷말이 나왔는데요.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실 관할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갑작스런 일괄 사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결정을 언제쯤 내리실지 알 수 없다며 반응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고민이 클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안팎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내보내지 않는 스타일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만일 사표를 수리한다 해도 2주가량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이유야 어찌됐든 임종석, 노영민 체제에 이은 3기 청와대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남북관계 복원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등 집권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개각 이야기까지도 흘러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는 겁니다. 원래 예정대로였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 여름 휴가였습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휴가 계획을 취소했지만 말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여름 휴가에서 생각을 정리한 뒤에 깜짝 인사를 발표하곤 했는데요. 문 대통령에겐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5명, 일괄 사의. 그러니까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그 비서실 산하의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사표를 냈으니까 사의를 표명했으니까요. 총 6장의 사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 반장. 이렇게 일괄 사표를 낸 경우가 전에도 있었나요? 네, 이명박 정부 때 2차례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크게 일었었던 일은 다 아실 겁니다. 당시 류익 대통령 실장 등 수석 전원이 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는데요. 사표는 2주 뒤에 모두 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건의를 했었고 왜냐하면 당시 4.27 재보선에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참패한 직후였습니다. 이후에 일부 참모진 개편이 있었고요.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참모진의 자발적인 사의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원정 비서실장 등이 일괄 사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비선 실세, 지금은 최서원 씨로 개명을 한 최순실 씨였죠. 그러한 사건 때문이었는데 아무튼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하던 때였는데 사표를 받은 뒤 이틀 만에 대통령이 전격 수리를 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를 다시 한번 문제 삼았다고요, 신 반장. 네, 통합당이 이제 김조원 민정수석과 인해숙 인사수석 다주택자죠. 콕 집어서 논평을 냈습니다. 두 사람이 사표를 내면서 결국은 다주택자로 남게 됐다라는 겁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강남 두 채 김조원 민정수석은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라면서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1주택자 못한다던 김혜숙 인사수석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주택자로 남게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 대변인은 핵심을 비껴갔다면서 핵심 정책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정책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당 반응은 들어봤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대변인 명의 논평이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요. 나왔어요? 네. 허윤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뒷받침하겠으며 이 부동산 안정과 호우 피해 수습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이제 몇몇 이제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 또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이 최근 부동산 등 여러 이슈 때문에 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청와대 수석들이 사의를 표할 줄은 몰랐다라고 했고요. 이 청와대가 그만큼 지금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뭐 정책 문제 또 지지율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좀 많고요. 아까 이제 뭐 조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어제 저희가 또 부분적으로 얘기했었죠. 김조원 수석 문제가 상당히 이제 국민 여론과 또 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이제 속보로 얘기했지만은 경실련에서 또 이제 고위 공직자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제 다주택 현황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현황이 발표가 된 거죠. 네, 경실련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그 산하 기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조사한 건데 107명 가운데 39명, 그러니까 36% 정도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재산 1인당 12억, 그래서 국민 평균이 한 4배 되는 거죠. 그리고 상위 연령은 33명, 그래가지고 아마 상당수의 재산이 있는 거고, 다주택도 많이 있는 거고, 이 강남 쪽에도 많이 있다 싶습니다. 네, 경실련은 이 다주택자들은 가급적이면 정책 라인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냈는데요. 공직자들의 부동산 이해 충돌 방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부동산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 공개 대상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 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주식 취득 제한 등 엄격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진두지휘하면서 다주택 문제에 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가 지난번에 정부 부처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권고를 했었잖아요, 조 반장.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그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했었습니다. 당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정 총리는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며 지금 팔아도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서울경제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세청과 외교부, 통일부 등 대다수의 정부 부처가 다주택자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택처분 권고 기준이 된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경우 법적으로 재산 사항을 열람할 수 없는 데다 승진을 앞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들까지 별도로 재산 공개를 유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의 다주택 처분 발언이 자칫 상징적 권고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속보를 챙겨봐야 될 그런 사안이네요. 그리고요, 정치권에서 요즘 국회의원 사선 연임을 금지하자 이런 내용의 목소리가 법안도 그렇고요.
좀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뭐 제발. 여야 모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포문을 연 건 통합당입니다. 이 통합당 정강정책위원회는 한 지역구에서 이 연달아 3번 이 당선된 의원들의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인데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이 3번 연속 당선이 된 사람은 국회의원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 4선을 그러니까 연임을 막자는 무슨 뭐 논리라든지 이유가 뭐예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권력을 좀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요. 뭐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 연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연하게 대통령은 또 5년 단임제고 지자체장은 3번까지만 연임이 가능하죠. 반면 국회의원은 이 연임과 관련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선 의원들의 기득권에 막혀서 능력 있는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출이 어렵다는 것도 좀 문제점으로 꼽히죠. 또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제 동료 의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개혁 방안으로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조금 부정적이라면서요. 그죠? 예, 김종인 위원장은 네. 뭐 당원 당규까지 늘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긴 했습니다. 네, 그럼 통합당 쪽은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5명 일괄 사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최소 157명이 숨지고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재 가능성에 시민들의 충격이 분노로 바뀌고 있고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모기업을 둔 애플리케이션이죠. 틱톡에 이어서 위챗까지 앞으로 40일 내 미국 시장에서 나가라는 행정명령을 오늘 내렸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요, 최근 이슈가 된 글로벌 뉴스를 모아 신반장의 신세계 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한적한 골목에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영상을 계속 보시면 네, 보셨죠? 이 쾅 하는 폭발음이 들리더니 평화롭던 거리가 이렇게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I was shocked. I was wondering what happened. Am I going to die? How I'm going to die? 자, 이번에는 한 병원의 영상입니다. 임산부로 보이는 환자가 실려가고 누군가 이렇게 출산 영상을 찍는 듯한데요. 자, 이 카메라를 든 남성 순식간에 침대 위에 있던 임산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남편인 듯한데 아내가 다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신 두 영상은 모두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폭발이 일어난 당시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검붉은 화염 기둥이 솟더니 거대한 돔 형태의 연기가 이 도시를 뒤덮고 주변 건물들은 모두 종이장처럼 날아갔습니다. 이 천만다행으로 병원에 있던 산모는 현장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이 건강한 사내 아이 조지를 낳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역대급 참사가 벌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57명이 죽고 5천 명이 다치고 3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항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질산 암모늄은 무려 2,750톤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6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폭발 위험을 경고했지만 번번이 묵살됐고 6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테러가 아닌 창고문 용접 과정에서 첫 불이 붙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정부의 방치가 대참사를 불렀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إنه يوم حزين سيدفع المسؤولون عن هذه الكارثة الثمن. 이렇게 폭발이 인재로 드러나자 현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성난 군중은 정부가 테러리스트다, 혁명을 외치면서 정권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사실 레바논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경제난으로 인한 시위가 이어졌고 올해 들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레바논 국민들의 불만이 단지 폭발 사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레바논 보안군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까지 발사했습니다.
이 세계 각국 지도자 중에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먼저 베이루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휴가를 취소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레바논은 과거에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여전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 거리의 민심을 들었다면서 부패와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이 자칫 내정 간섭으로도 비칠 수 있는 발언인데 상당수의 레바논 국민들은 프랑스의 힘을 빌어서라도 무능한 정권을 실각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독립한 지 70년이 넘었지만 오랜 내전과 종파 갈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몰락 중입니다. 이미 또 식량난이 심각한데 항구 창고에 있던 곡물 15,000톤도 모두 사고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 빈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he US is really bad. Much worse than South Korea, Germany, etc. You can't do that. You have Why to go, can't I do that? You have to go by where. Look, here is the United States. You have to go by the cases. Well, look at South Korea, for example. 51 million population, 300 deaths. It's like, it's crazy compared to that. I do. It's You on the. don't know it's- that. You think they're faking their statistics? South Korea? I An won't get advanced into country? that because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Yeah. with the country. But you don't know that. And they have spikes. 은근슬쩍 한국 정부가 코로나 관련 통계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하는 명백한 무리수죠. 자,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또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고려해도 이웃 국가를 깎아내리는 식으로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반전을 꾀하려는 듯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Probably around that date. I believe we'll have the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certainly, but around that date, yes, I think so. But I'm not doing that. I'm doing it not for the election. I want it fast because I want to save a lot of lives. 여전히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발과 임상시험, 생산까지 여전히 몇 달은 더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또 중국 대리기, 미중 갈등이죠. 중국의 모기업을 둔 인기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더해서 카카오톡과 유사한 메신저인 위챗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45일 이후로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또 위챗의 모회사 텐센트와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TikTok is from China. Any company that's in China, over 50% of it's own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o if you want your data, your kids' data, all of that information to end up in the hands of the Chinese, not to mention the fact, what if the Chinese decide to run a propaganda operation into this year's election? That would be very, very disturbing, and we'd have zero control over it. With parent companies based in China, apps like TikTok, WeChat, and others are significant threats to personal data of American citizens, not to mention tools for CCP content censorship. 자, 중국은요, 황당하고 가소로운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해서 중국의 첨단 기술 사업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美方有关的做法根本没有任何事实依据，完全是恶意抹黑和政治操弄，其实质是要维护自身的高科技垄断地位，是典型的霸道行径。 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향해서도 정치, 군사,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임이 되면 최우선 과제가 뭐냐라는 질문에 동맹국의 방위비를 꼽았죠. 또 관세 등 이 기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모두 아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정책입니다. We are becoming a great manufacturer again. I'm taking business and I'm taking trade back from these other countries that have ripped us off for years. Our allies also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They don't pay their bills. They're delinquent. They're our allies, right? Everybody says they're wonderful allies. I said, yeah, but they got to pay their bills.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든 돌파해보려는 발언들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꾸준히 앞서고는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일정 수준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과연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 틱톡, 위챗 퇴출 압박 45일 내에 나가라.
미국 대선이 11월 3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기준으로 11월 3일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11월 3일과 4일에 걸쳐서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한번 또 집중적으로 다뤄볼 만한데, 네. 아무래도 잘 아는 제가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현지 상황을 좀 같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저랑. 아, 같이 간다고 했나? 전에 제가 이제 그 미국 대선을 취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발제는 저를 시키셔놓고 두 분이 그래요? 가시면 어떡해요? 네. 아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제가 이제 대표로 갔다 와야 되고. 그럼 2주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 돌아오면 2주 격리해야 되는. 그럼 제가 거기 앉으려고. 안 되겠네.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지금 레바논 시민들의 충격이 정권을 향한 분노로 커지는 그런 좀 모양새고요. 이번 폭발 사고가 인재였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존의 레바논 정치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반정권 시위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번 참사의 원인이 뭐 단순한 사고냐, 뭐 아니면 테러냐, 뭐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결국 사람에 의한 재앙, 뭐 인재라고 보고 정부를 성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은 창고 문의 용적 작업을 하다가 이 주변 인화 물질에 불이 붙으면서 창고에 보관돼 있던 2톤이 넘는 질산 암모늄이 폭발을 하게 했다라는 게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게 6년 동안 보관돼 있었다면서요? 네, 뭐 워낙 이 위험한 폭발성 물질인 만큼 이 세관 당국이 빨리 좀 처분해라, 뭐 옮기지 않으면 폭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뭐 장시간 방치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정황이 드러나니까 레바논 정부가 테러리스트다라고 적힌 종이를 든 시위대가 또 등장을 했고요. 혁명을 외치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레바논 정경들이 최루탄을 쏘면서 진압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폭발 사고로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 민심이 폭발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레바논에서는 올해 1월 이 디아브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출범했지만 정권 부패는 물론이고 경제 회복과 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이 50%에 이르는 이 경제난, 또 내전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시위가 이미 이어지고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식량난까지 온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기 공급도 불안정해서 만성적인 단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까 보니까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일부 시위대가 대신,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신 통치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사실 프랑스가 20세기 초에 레바논을 식민 통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레바논 독립 이후에도 양국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시위대 요구는 이럴 바에야 다시 프랑스 통치를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레바논 지도자들을 향해서 개혁이 이행되지 않으면 레바논은 계속 침몰할 거다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면 다시 통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자칫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크롱 대통령도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둔 듯한데요. 지도층 교체 등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고 반장, 지금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현재까지 지금 뭐 157명이 지금 사망을 하고 5천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30만 명의 이재민이 또 발생한 것으로도 지금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지금 구조가 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요. 실종된 남성이 30시간여 만에 지중해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폭발 당시에 인근 항구에 있다가 폭발의 충격 때문에 바다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해당 남성의 실종 이후에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 소식을 기다렸는데 30시간쯤 지나서 바다 위에서 레바논 군인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속보인데 우리 정부도 구호 물품을 보내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 동명부대가 현지 정부에 구호품 1만 개,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품목은 마스크 등 생필품과 의약품 등이라고 합니다. 레바논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이어서요. 결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메신저죠. 그 위챗까지 퇴출시키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 반장이 그 틱톡 얘기를 할 때 예상을 했잖아요. 예, 살짝 제가 예상을 네, 했었습니다.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짚더라고요. 제가 네. 워싱턴 갈까요? 아니, 이제 의중하고 상관없어요. 네. 그럴 바엔 워싱턴으로 다 같이 가서 다정회를 하는 거 어떨까요? 코로나가 심각하다니까요. 자, 최 반장. 네, 뭐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네. 제가 정리를 잘하니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45일 이후에 틱톡의 모든 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그리고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 웃음이 터졌는데요. 이제 모회사입니다, 모회사. 네, 거래 금지의 의미를 놓고 해석이 좀 분분한데 예를 들면 뭐 애플이나 구글의 앱 마켓에서 뭐 해당 앱들을
퇴출시키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틱톡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이 협상도 9월 15일까지는 좀 매듭을 지으라라고 하면서 만약 MS가 이 틱톡을 인수하면 상당 부분의 수익금을 권리금 쪽으로 미국 정부가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도 며칠 전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비 개념을 거기에 적용했다. 그러니까 사업가답다 이런 얘기 어제 조반장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MS가 인수하면요. 얻는 수익이 상당할 거로 보이죠? 자, MS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그리고 또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인도와 유럽 등의 틱톡의 글로벌 사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틱톡의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데요. 다운로드 횟수만 6억 5천만 회에 달합니다. 네, 중국은 부글부글 대고 있습니다. 말로는 가소로운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좀 심각한 일이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황구시보가 미국의 중국 기술산업 분야 앱들을 금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정보산업이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 만약에 미국의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 단말 장비가 중국 시장과의 거래를 완전히 끊는다면 미국 기업들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불리하다 이런 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아까 이제 신반장 발제에서도 봤지만은 조금 무리수인 그런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한 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자화자찬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관세 부과 사례를 꺼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월풀 세탁기 생산 공장에서 한 연설인데요. 나는 모든 외국산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명령에 자랑스럽게 서명을 했다면서 그 결과 이 공장이 전에 없을 정도로 번창하게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2018년 1월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서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언급한 겁니다. In 2013,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found your competitors from Korea and other countries guilty of dumping washers into the U.S. market and ordered them to pay anti-dumping duties as high as 79%. But rather than pay these very high tariffs, LG and Samsung relocated production to another country, a country called China. Have you ever heard of it? And the last administration did nothing as they kept on dumping washers into the U.S. market with impunity. 네, 저희가 세탁기 공장이라면서요. 네. 자, 그러고요.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이죠. 일본 제철이 국내 자산 압류 명령 결정에 불복해서요. 오늘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요. 네, 즉시 항고라는 건요. 법원의 판결이 아닌 명령과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자, 이에 따라 일본 제철은 아직 압류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게 돼버리고 또 압류 명령은 확정되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만약 이 즉시 항고가 기각이 된다고 해도 일본 제철은 향후 진행될 매각 과정에서 즉시 항고, 재항고를 이어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올해 안에 현금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제주항공 기장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포공항에서 국내선을 운행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항공이 현재 한국공항공사 본사 건물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기장이 운항 준비로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정확한 동선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아마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반 승객 등이 이용하는 그쪽 통로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정확한 상황은 저희가 오늘은 이제 더 속보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좀 모아서 코로나 관련 얘기를 할 때 좀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발제는 일단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오늘 제목은 트럼프 틱톡 위챗 45일 내 미국 나가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카페 방역 수칙 강화, 마실 때 빼고 마스크로 잡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커피 전문점 관련 확진자가 오늘 1명 더 나왔죠.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는 카페 내 마스크 착용을 더욱 엄격하게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역 지침에 따르면요. 앞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빼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카페 이용에 상당한 불편함이 예상되고 또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당장은 의문입니다. 하지만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인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다소 불편하더라도 슬기로운 카페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방역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면역이자 근육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네, 국장 어째 치킨 쏘셨나요? 최 반장한테? 저는 치킨?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치킨 별로 안 먹고 싶다 그러더니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인상 쓰지 마요. 네.